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1991년 바트 홈부르크에서 한 강연. 나는 자동차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사람입니다. 자동차가 발명된 1886년에 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첫 자동차를 소유했을 때 나는 겨우 1살이었죠. 다뉴브강 근교 그라이펜슈타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아버지 지인이 소유한 알텐베르그 성이 있었는데, 그 성에 가는 길에 성주가 소유한 메르세데스를 처음 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항상 말 네필이 끄는 마차가 우리를 데리러 왔었는데, 그날은 메르세데스가 우리를 마중 나온다지 뭡니까? 독일 최고의 자동차이자 오스트리아에 수입된 최초의 메르세데스를 타보다니, 그때가 아마 1907년 아니면 1908년이었을 겁니다. 내가 처음으로 자동차를 장만한 건 1936년 런던에서였습니다. 당장에 그 차를 몰고 케임브리지까지 갔었죠. 그런데 차에서 내려보니 내린 쪽 뒷바퀴와 차축이 차체에서 쑥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닙니까? 한 30cm는 튀어나왔던 것 같은데, 당시 워낙 충격을 받아서 내 기억이 조금 과장됐을 수 있습니다. 스탠더드라는 회사에서 나온 스포츠카였는데 그 모델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사실 사라져야 마땅한 모델이었죠. 이러한 경험들은 나처럼 나이 먹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다시 누릴 수 없는 특권입니다. 또 하나, 나이 든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은 이 세상,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멋진 존재라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는 조금은 다른 믿음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흉악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세상은 과거의 어느 때 세상보다 낫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대개 나를 늙은이 취급하더군요. 그것이 사실일 수 있지만, 어찌됐든 나는 앞으로 펼쳐질 논의에서 어떤 반론에도 내 주장을 옹호하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다는,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한탄이 사실과 어긋남을 증명해 보려 합니다. 요점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나은 조건에서 살고 있을 뿐 아니라 도덕의식도 훨씬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기꺼이 인정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어리석으며 현대적이라고 간주되는 건 전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므로 믿으려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된 건 어쩌면 교사들이 저지르는 끔찍한 실수들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교육은 하나의 기술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그런 실수는 기술적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사실은 우리가 그 실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강연의 주제입니다. 오류 수정은 기술 및 학습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생물의 진화에서 오류 수정은 거의 유일한 진보의 수단인 듯합니다. 여기서 시행착오 방법론을 언급할 수도 있지만, 시행착오 방법론에서는 실수나 오류의 중요성, 그러니까 잘못된 시행의 중요성이 폄하되니까요. 생물의 진화는 오류로 가득 차 있으며, 이러한 오류의 수정은 아주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저지르는 오류들이 대자연의 섭리를 모방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상기하며 스스로를 용서해도 될지 모릅니다. 게다가 우리가 대자연보다 더 빠르게 그 오류를 수정하는 것도 상기하면서요. 우리 중에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잘못에서 배우려고 하는 이들이 덜어 있으니까요. 대표적으로 과학자나 과학기술자, 기술 전문가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자신의 실수에서 배워야만 합니다. 직업이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단세포 생물부터 모든 생명체는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것들을 발명해냅니다. 새로운 발명이나 돌연변이는 대개 제거되는데, 성공적 시행보다 형편없는 실수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해낸 수많은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고려하기 전에 그것이 오류임을 알아채기도 하며, 어떤 경우 세상에 내보이기 전 비판을 통해 아이디어가 제거되기도 합니다. 의식적 자기 비판과 동료나 타인에게 우호적, 적대적 비판을 받는 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간이 자연보다 다소 우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착오와 비판적 실험을 통한 선택에 있어서는 자연이 지금까지 우리보다 훨씬 우위를 차지해왔습니다. 자연의 수많은 발명을 우리가 모방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지요. 그래도 머지않은 미래에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은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실력이 있건 형편없건, 또 성공하건 성공하지 못하건 간에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명가이자 전문가입니다.
모든 동물의 생이 다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거미도 그렇죠. 인간이 기술 하수처리나 물과 식량의 비축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면 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기술에 대한 적대의식은 녹색 땅이 종종 보이는 태도인데 그것은 생명 자체에 대한 어리석은 적대의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불행히도 녹색 땅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하지만요. 물론 기술에 대한 비판 자체는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외려 시급합니다. 모든 인간이 각자 나름대로 과학기술을 비판할 수 있으며 사실 그렇게 해준다면 고마운 일이죠. 기술 전문가들에게 비판이 필수 덕목인 이상 그들은 기술에 대한 비판을 항시 우선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최초로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은 외부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발명가는 자신의 발명품을 실용화하고 싶어 안달이 나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간과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화학 제품이 모기와 기타 해충의 퇴치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명됐는데 그만 몇 종의 새가 먹이 부족으로 멸종 위기에 처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자연주의 동식물학자 레이첼 카스는 이 사건의 전후 사정을 침묵의 봄이라는 유명한 저서에서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예상대로 그 책은 미국에서 엄청난 분노의 폭풍을 일으켰고 이어서 독일에서도 폭풍을 일으켜 과학과 기술에 반대하는 정치적 운동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새로운 정당인 녹색당까지 창설되었죠. 우리가 수없이 저지르지만 잘 의식하지 못하는 오류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오류가 종종 확대 해석되는 것은 그럴 만한 일이며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오류 수정을 유일하게 가능케 하는 과학과 기술을 싸잡아 공격하는 건 어리석은 짓일 뿐만 아니라 저급한 선동에 지나지 않는 무책임한 짓입니다. 그런 선동가들이 우리 세상이 대혼란에 빠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떠들어대고 또 히틀러의 만행이 아직 생생한데도 우리를 구원해줄 독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광기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일부 문제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소위 자유시장 경제를 이념적으로 신봉하는 이들은 시장의 자유를 제한하는 특별법 제정이 농노제 사회로 퇴행하는 위험한 행보라고 주장하며 핏대를 세웁니다. 그런 주장 역시 이념에 눈먼 헛소리입니다. 이미 46년 전 열린사회와 그 적들 초판몰에서 나는 오직 국가가 법적 질서를 세우고 보장하는 상태에서만 자유시장이 존재할 수 있음을 논리적 근거를 들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질서 중 하나는 무장단체 조직의 금지입니다. 여기에는 무기를 거래할 자유의 제한도 따릅니다. 즉, 자유시장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니다.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제한이 정부의 구제 시 폭력단 우두머리들이 강제하는 자유의 제한보다 더 나은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편적인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야생동물이나 사냥개들을 통제하듯 무기시장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자유든 자유에 대한 제한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경험에 따라 각기 다른 사안이 됩니다. 제조업에서는 당연히 공장의 독성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법률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겠죠. 여기서 독성가스와 비교적 해가 덜한 대기오염 물질을 분명히 구분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 경우 그 구분은 교통 밀도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달렸고요. 어찌됐건 우리는 자유시장만을 최선의 가치로 추구하는 이념적 원칙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자유를 제한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란 무엇인가를 두고 합의에 이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자유가 걸린 문제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환경이나 대규모 산업이 얽힌 경우에만 이렇게 복잡해지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수반합니다. 그 중에는 엄청난 노력과 비용으로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결과들은 어떻게 해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오토안과 프리츠 슈트라스만이 차후 우라늄 핵분열로 이어질 실험을 진행했을 당시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파장을 예상하지 못했을 뿐더러 애초에 연구 결과를 핵분열과 관계된 방향으로 해석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핵분열을 이해하는데도 애를 먹었죠. 핵분열과 연관지은 해석은 당시 멀리 떨어져 있던 동료 리제 마이트너와 그의 조카이자 나의 친구 오토 프리슈가 연휴를 맞아 스키를 타러 스웨덴에 머물던 중 토론을 통해 발전시킨 전혀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두 번째 실험을 직접 실행하여 결과를 확인한 프리슈가 바로 얼마 전 물리학자 닐스 보어와 함께 연구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보어가 프리슈에게 원자핵의 중성자 같은 극히 작은 입자로 충격을 주어 원자핵을 변형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으며, 원자핵이 붕괴될 경우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파괴력이 생성된다는 이론을 설명해 주지 않았더라면 두 사람의 머릿속에 떠오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직관적이고 순전히 은유적인 지식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 오토 한과 슈트라스만의 실험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표정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두 실험 구원자들이 처음에 아예 떠올리지도 못한 해석이었죠. 여기서 첫 번째 논제를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오류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녹색당이 기술 발전의 탓으로 돌리는 거의 모든 문제는 사실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녹색당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심각하게 파고들기 시작하면 기술에 대한 공격이 선동력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논제는 기술 공격에 대한 반론이 아니라 인간 문명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찬가입니다. 관련하여 먼저 인간의 발명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발명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영국 산업혁명을 촉발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입니다. 그러한 발명은 생산수단의 향상을 가져온 발명으로 분류해도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 문화적 발명입니다. 그중 최고로 꼽을 만한 것이 인간의 언어이며, 다양한 형태의 문자와 글, 아테네에서 있었던 최초의 도서시장, 인쇄된 책, 인쇄기, 타자기, 컴퓨터 등등이 뒤를 잇습니다. 최초 인쇄기의 기원이 증기기관을 발명한 제임스 와트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이디어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여러분 중 어렸을 때 앞지를 본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앞지는 단시간에 마르는 잉크 덕분에 불필요해졌습니다. 와트의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적셔지는 잉크를 그것을 흡수하는 앞지와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좌우가 반대로 새겨지는 거울 효과를 피하기 위해 그는 특수 제작된 아주 얇은 앞지를 사용해 종이에 잉크가 스며들면서 반대면에 글자가 나타나게 하여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두 겹의 종이와 잉크 구성까지 포함하는 이 장치의 특허 취득 연도는 1780년. 가장 오래된 인쇄기인 이 발명품은 역사 저편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알려진 적이 있기나 한지 의문이지만요. 이 장치는 아직도 작동합니다. 비록 한 번에 몇 장밖에 인쇄할 수 없지만 글 쓰는 사람에게는 아주 유용한 장치였을 것입니다. 구식 타자기가 내는 소음에 괴로워서 타자기 사용에 익숙해지지 못하고, 또 원고를 자주 잃어버리는 나 같은 글쟁이에게 인쇄기가 얼마나 필수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쇄기는 굉장한 잠재적 중요성이 있었으나 주목받지 못한 발명품의 예입니다. 인쇄된 책만큼이나 문화적 중대성을 갖는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죠. 오랫동안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또 하나의 발명은 사진입니다. 수년간 사진은 초상을 남기고 싶은 개인의 욕구를 단숨에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초상화나 사진을 남기는 건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의 기억을 최대한 생생하게 보존하고 싶은 가족과 친구들의 욕구도 반영한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소개한 것들보다 문화적으로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이 개인의 필요가 야기한 대중수송혁명입니다. 일명 조지 스티븐슨 혁명과 이보다 훨씬 더 결정적이었던 헨리 포드의 혁명입니다. 최초의 선로는 사람과 짐을 실어 나르는 동력화한 역마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품 수송용 짐차가 아니라 객차가 먼저 만들어졌던 거죠. 개인의 여행 욕구에 부응해서요. 최초의 자동차도, 그리고 획기적인 포드 모델 T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포드가 최초로 대량 생산한 모델 T는 미국 국민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공하거나 촉진한 정도를 넘어 말 그대로 미국 전체를 크게 변혁시켰습니다. 정신의 개혁이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삶의 태도를 만든 셈이죠. 삶의 방식 변화로부터 기대할 만한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실로 엄청난 혁명이었습니다. 사실상 포드 혁명은 자각하지 못했던 여러 사슬로부터 많은 사람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 반의식적 해방을 그린 소설이 싱클레어 루이스의 자유의 공기입니다. 어쩌면 특히 도덕적으로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가사노예의 해방입니다. 이는 주로 가사노동의 기계화로 인해 가능했습니다. 이 엄청난 혁명,
그리고 당시 경제적 최상위층 여성만 제외하고 모두가 경험한 해방은 매우 처참하고 비극적인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거의 회자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을 쓰려면 멀리서 길어와야 하고 난방을 위해 석탄을 날라와야 하고 모든 빨래를 손으로 해야 하고 호롱불로 실내를 밝혀야 하는 고됨을 오늘날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인류는 가스를 사용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변덕 심한 연소비로 미약한 불만 지필 수 있었지만 훗날 놀라운 아우어 가스덮개 덕분에 비약적 발전이 있었죠. 이 모든 것이 순전히 문명의 진보였습니다. 1913년경에는 가스레인지의 등장으로 인류의 해방, 더 정확히 말하면 여성의 해방이 서서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922년경에 이르러 가스는 부엌 연료로서 석탄과 본격적으로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난방에도 한동안은 계속해서 석탄이나 석유 코크스가 사용되었거든요. 이토록 끔찍한 가사노동 환경은 분명 수명을 크게 단축시켰을 겁니다. 일터에서의 고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일터의 노고가 오늘날에는 삶의 기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니 여성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그것에 적대적인 사람마저 덕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